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정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베트남에서의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베트남 법제상에 유의하실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 회수라는 주제가 특정 법의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민법과 상법부터 해서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집행법, 파산법을 아우르는 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비교적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요소에 한국법과 비교해서 특별히 베트남법이 좀 달라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좀 생소한 부분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어 보시면 보시다시피 목차가 크게 9가지 챕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9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오늘 30분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비교적 좀 짧을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추후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저희 발제 자료는 따로 이렇게 배포해 드리지는 않고요. 대신 오늘 강의했는 이 동영상을 저희 회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동영상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복습하시고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 첫 번째,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법은 이제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두고 있죠. 그래서 특정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실효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법은 이런 소멸시효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권리 행사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한국 법 개념으로는 제척기간,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개념이겠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상법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민법은 10년, 소멸시효가 민사시효가 10년, 상사시효가 5년 이렇게 상사시효가 더 짧은 편이죠. 그리고 그 급여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서는 1년, 3년 이런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법상으로는 특별 그런 단기 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명시적인 법령은 없고요. 거의 모든 채권이 다 민법과 상법의 일반적인 제소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보시다시피 한국보다 상당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오늘 들어오시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참석하신 분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대 회사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의 제소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제소 기간이 적용이 될 텐데 권리 또는 이익 침해가 있었거나 이 이익 침해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변제기로부터 제법 기간이 지났는데도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좀 묵혀두었다가는 법원에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제소기간이라는 거는 거래 계약에서 중거법을 베트남법으로 정했을 때에 적용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그런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법에 근거해서 시효 기간이 적용이 될 텐데요. 중거법을 딱히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트남 기업을 상대로 베트남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럴 때에는 베트남법이 적용이 되어서 베트남 법상의 제소 기간 2년 매우 짧은 기간이 적용되니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든 그런 분쟁 제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상의 위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문의가 온 케이스는 베트남 인근 공해상에서 선박끼리 충돌하는 그런 해난 사고가 났을 때의 소송 분쟁에 대해서 한번 문의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 되겠죠.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제소 기간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때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한국의 3년,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제소 기간 내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소 기간의 정지 사유인데요. 한국법상으로는 뭐 이행 청구를 한다거나 최고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행 중단 사유, 시효 중단 사유들이 많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법상의 제소 기간의 정지 사유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건, 즉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 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당사자 개인에게 편중된 주관적인 사유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사정을 벗어난 외부적인 객관적인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 그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은 제소 기간이 정지가 되고 그만큼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내가 공문으로서 이행 청구를 했다거나 하는 그것만으로는 제소 기간이 정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 기간 정지 사유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소개되고 있는 거는 뭐 미성년자라든가 권리 능력이 상실된 사람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을 동안은 기간이 제소 기간이 정지된다는 건데요.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뭐 이런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이 한국 같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죠. 먼저 민사상으로는 한국법상에는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자적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에 그 처분 행위를 법원에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재산을 매각했는 거래를 취소해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 그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뭐 보존 처분을 한다거나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법상에는 이러한 사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법상에는 형사법상으로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즈음해서 자신의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우려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다거나 숨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라 그래서 형사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 형법상에는 이에 해당하는 강제집행 면탈죄와 같은 제목도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존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보존처분을 취하는 것은 본안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소송 기간이 뭐 1년 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소송이 끝나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있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동결시켜 놓는 그런 데 의의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보존 처분이 널리 쉽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베트남 민사소송법상 보존 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자료에 제가 설명드린 1번과 3번이 까다로운 조건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보전 처분만 먼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법은 본안 소송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자료라든가 뭐 그런 권리 관계에 대한 증명 자료들을 아직 제대로 정리를 하기 전에 보전 처분만 먼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본안 소송도 항상 같이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만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번에 보시면 보전 처분을 제기를 할 때 한국법도 그렇고 베트남법도 그렇고 신청자로 하여금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게 합니다. 이 공탁의 목적은 만약에 보전 처분을 신청했는 사람이 최종 소송 결과 패소하게 되면 그러면 이 재산이 압류당했던 동결 조치를 당했던 피고 입장에서는 이 엉뚱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 의한 조치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동결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엉뚱하게 권리가 없는 자가 신청한 보전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리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법과 베트남법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탁금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이라든가 다른 유가증권으로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이 되고 공탁금액도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베트남법은 본안 소송을 해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현지은행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공탁 금액을 조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현금과 등가적인 성격을 갖는 유가증권으로서 납부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전 처분을 제기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실무적으로 보전 처분이 신청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이 보전 처분을 신청을 했다. 공탁금도 걸었다. 그랬을 때 이 보전 처분에 대한 심리 절차는 한국법상의 절차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이 되고요. 법상으로는 짧은 기간 내, 단기간 내에 이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매우 드물고요. 뭐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 처분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항고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희에게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베트남에 있는 기업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문의하시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어떤 증거 자료도 미리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피고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 내용을 기재를 해서 언제까지 당신이 이러이러한 채무를 지고 있으나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해놓고 변제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변제해라 라는 독촉장의 내용을 내용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많이들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베트남에는 이와 같이 내용 증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고요. 그래서 미리 상대방에게 어떤 공문을 보내고자 한다. 독촉장 같은 거를 보내고자 한다. 그리고 자기가 독촉장을 보냈다라는 거를 증거 자료로서 확보를 해두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우체국의 등기 우편이라든가 아니면 택배 서비스로 하여금 수령자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수령 회사의 담당자 누가 받았는지를 서명받도록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서 증거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는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방법으로서 지급 명령이라는 거를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라든가 간단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예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러이러한 채무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달라라는 걸 신청을 하고 변론 절차 없이 법원이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지급 명령을 발부를 하는데요. 지급 명령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이의 제기가 없다 그러면 이 지급 명령이 확정돼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겠죠. 그래서 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지급 명령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와 같은 지급 명령과 같은 간이한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식 소송 절차로 가야만 되는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정식 분쟁 제기 절차로 갔을 때 이 정식 분쟁 제기 방법이 중재라는 것이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 보통 이제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특정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는 방법보다는 제3국 또는 뭐 특정 국가의 예 중재 절차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런 중재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과 같은 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중재가 법원의 소송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베트남 법원의 재판 절차와 비교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중재가 갖는 첫 번째 장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베트남 민사소송 제도는 2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심제지만 베트남은 그것보다 짧게 해서 2심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 어쨌든 법원에서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당사자든 한 번 더 항소를 해서 두 번째 재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 재판으로 갔을 때에는 있겠죠. 하지만 중재는 단 한 번만의 재판으로서 끝난다라는 게 그래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어,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베트남 법원의 판사들이 경험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들은 국제무역 거래에 대해서 많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무자나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중재위원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더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절차는 당사자가 아닌 아무나 일반인들도 법정에 들어와서 방청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베트남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모든 자료는 베트남어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재판 진행도 베트남어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하는 언어를 어느 언어를 쓸 거냐, 영어를 쓸 거냐, 베트남어를 쓸 거냐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 중재가 갖는 첫 번째 장점이 단심제의 신속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베트남에도 그 한국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듯이 베트남에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라는 중재기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런데 베트남 내에서 중재를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이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 법에서 이 중재기관의 중재 판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중재에 대한 중재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중재의 무효 사유들은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은 이제 절차적인 위반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제가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실무적으로 겪었던 가장 많은 경우들은 마지막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재 판정의 내용이 베트남법의 근본 이념과 배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중재 판정을 무효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중재 판정이 나오고 나서도 불복하는 당사자가 베트남 법원에다가 이 중재 판정 내용이 베트남법의 근본 내용 이념과 배치된다라는 사유로 해서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난 사례들도 실제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드물지도 않다. 그래서 중재 결정이 났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고 불복하는 당사자 측에서 이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베트남 법원을 통한 이제 소송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심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이 재판 절차는 끝나고 2심의 최종 판결문이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확정 판결이 나서 집행력을 갖고 있는 재판 결과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이라는 방법으로서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죠. 근데 베트남 법상으로도 그거에 해당하는 사법심사와 재심이라는 절차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한국의 재심 사유와 대체로 유사하고요. 한국 법에 없는 특이한 절차가 이제 사법심사, 주디셜 리뷰라는 절차인데요. 그 사유를 보시면 관할 위반, 소송 절차의 중대한 위반, 그다음에 법령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소송의 당사자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급 법원장 또는 상급 검찰청장이 이 당사자의 요청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하면 상급 법원에 이런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청구권자는 법원장과 검찰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당사자가 한 번 더 불복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경험한 사례에서도 이 법령 적용에 중대한 오류라는 사유를 들어서 사법 심사를 신청한 사례들을 제법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령 적용에 중대한 오류라는 것이 사실은 이 재판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 사법 심사라는 절차로 인해서 3심제와 유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법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2심 판결문으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법심사 절차가 제기가 되면 강제집행은 정지가 되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3심제와 유사한 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와서요. 일반적인 소송 절차는 한국에서의 민사소송 절차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유의하실 사항들 몇 가지만 좀 보자면 6번에 보시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소장 송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5일 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일 내에는 원고 청구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의가 있다. 라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고요. 구체적인 항변 사유라든가 부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 15일 이후에 별도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7번에 준비 기간이라는 건데요. 베트남 법원이 민사법원이 이 숫장을 접수를 하게 돼서 담당 재판부가 지정이 되고 나면 담당 재판부에서는 처음 2개월 내지 4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양 당사자들을 불러서 화해를 권유하는 그런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화해를 권유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기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제 정식으로 변론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변론 절차에서는 피고가 이후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벌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한국 법상으로는 가집행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베트남 법상으로는 가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이혼, 노동급여, 실업급여, 업무손실, 상해나 사망보상금에 한정돼서만 인정된다라는 점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소기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겠습니다. 사법심사와 재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이 무역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분쟁 관할에 대해서 베트남의 사법기구는 좀 편파적일 거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점 때문에 한국 법원 또는 한국의 대한상소중재원으로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한국과 베트남이 아닌 아예 제3국, 싱가포르 같은 제3국의 중재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계약서에 미리 정하고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외국의 중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정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약 한국 기업이 거기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그 승소 결정문,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 베트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내의 재산,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외국 판결문을 가지고 베트남 내에서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서 이제 들어와 계신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법무팀이나 법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법률 전문가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 원칙적으로 외국 판결이나 중재 결정문을 가지고 자국 내에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 강제 집행하는 나라의 법원에 집행 승인이라는 재판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의 외국 판결을 다 집행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재결정문에 대해서는 뉴욕협약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했는 국가들 상호 간에 그 나라의 중재결정문을 자국 내에서도 집행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런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거나 뭐 한 경우에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뉴욕협약에는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중재 판정을 받은 내용은 베트남 내에서 집행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베트남이 딱히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지는 않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 집행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법원의 판결을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집행 승인을 해준 사례가 있고요. 그거에 상응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베트남 법원이 집행 승인을 해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 판결 중재 결정을 베트남 내에서 집행 승인하는 것은 일단 대상적 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집행 승인 신청을 했을 때 베트남 법원이 이거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는 사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인용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0%를 크게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를 들어서 한국 법원 판결이나 싱가포르 중재 결정에 대한 자국 내 베트남 내 집행 승인을 거부하느냐, 그 사유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고 또는 대리인이, 즉 베트남 자국민이 그 나라의 외국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거나 해서 그 분쟁 절차에 출석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외국 판결 집행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한국 회사가 베트남 기업한테 물건을 수출을 했는데 베트남 기업이 수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쟁 관할 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아니 싱가포르 중재원에다가 중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 중재 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싱가포르 중재원이 처음에 분쟁 중재 신청을 받고는 피고인 베트남 기업한테 당연히 송달을 했겠죠. 몇 월 며칠 날 중재 심리가 개시되니 출석해라. 그런데 베트남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어차피 출석해 본들 자기가 패소할 게 뻔하다. 그러면 굳이 싱가포르 중재원의 싱가포르 변호사의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기가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냐면 출석에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대 국가 간의 송달이라는 것도 적법하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각국의 법무부와 대사관을 통해서 송달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송달이 이루어져도 베트남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중재원에서는 골석 재판으로 진행이 돼서 한국 기업이 쉽게 이기겠죠. 그런데 집행 승인을 신청을 했을 때 베트남 법원이 봤을 때에는 자국민이 그 중재 절차에 출석하지 않아서 방어할 기회가 없었으니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자국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승인해주지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기각 사유로 드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베트남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베트남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싱가포르 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계약의 중거법으로 외국법 당연히 외국법을 많이 했겠죠. 그 외국법을 적용해서 판정을 했고 근데 그 외국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의 내용이 베트남법의 강행 규정과 위반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이 집행문을 아니 중재 결정문을 베트남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베트남법의 강행 규정과 위반되는 법 집행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런 사유를 들어서 베트남 법원이 집행 승인을 기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불출석을 이유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송달이 이루어졌는데 출석하지 않은 거는 피고 측의 불이익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빌미로 삼아서 집행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트남 법원은 실제로 실무상 이러한 사례들을 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재 판정을 승소했다라고 해서 마냥 안심하실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행 승인 재판에 대한 절차는 뭐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요. 시간 관계상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 기각 사유와 외국 중재 판단에 대한 집행 승인 기각 사유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많이 기각 사유로 들고 있는 불출석, 베트남법 강행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사유는 동일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집행 승인 절차도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강제 집행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겁니다. 채무자, 피고의 재산을 특정을 해서 신청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 거래 상대방인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 내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재산을 알지 못하면 피고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거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강제 집행을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베트남 강제집행법은 신청인이 적절한 수단을 취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에게 서면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달라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과 또 다른 현지의 예,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은 금융실명제 하고 있죠. 부동산 실명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로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에 대해서 조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어, 부동산 등기 제도가 아직 전산화가 그렇게 한국처럼 되어 있지가 않고요.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기관이 실제로 조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매우 많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고 그 환가에 있는 환가 금액으로서 이제 변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강제집행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집행과 관련된 비용, 압류하는데 집달관들이 가는 비용, 뭐 출장 비용, 그다음에 경매 진행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로 이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 중에 위자료, 임금, 일실손해, 상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보상 이거를 먼저 배당을 하게 돼 이 채권 금액을 채무 금액을 먼저 배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재판 비용. 피고가 재판에서 졌으면 재판 비용을 피고가 다 부담하게 될 텐데 재판 비용을 피고 측에서 다 부담하지 못했다 그러면 강제집행 비용에서 3순위로 먼저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채권자 중에 담보권 등록했는 담보채권이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고요. 이 담보채권이라는 거는 이 강제집행하는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담보 등록을 했는 채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채권자, 무담보 일반 채권자가 채권 금액의 안분 비례해서 강제집행금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트남에서 소송 절차로 가기에는 예, 뭐 외국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집행 승인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 법원의 재판 절차로 가기에는 2심제 끝나고 나서 또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뭐 하는 그런 절차적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허들을 다 넘더라도 실제로 강제 집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 채무자의 재산을 다 은닉해버릴 수도 있고 강제집행 재산을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로서 중재나 소송이라는 절차가 어, 별 효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하는 기업들 중에 파산 절차로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이런 파산 절차를 신청한 고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파산 들어가게 되면 파산 절차가 개시되게 되면 일단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서 강제집행 신청할 필요가 없이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알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다 조사해서 그거를 환가하고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로 가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베트남 기업 입장에서도 강제집행이야. 그 재산 하나 뺏기고 말면 뭐 그만이지만 파산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회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좀 채무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더 크다, 위압감이 더 크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산 절차를 신청을 했을 때 채무자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경우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비싼 비용 들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이런 중재나 소송 절차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파산 신청을 넣고 법원에 처분에 맡기는 그런 방법을
초이스하는 채권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산 절차를 고려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는 신청하는 제도는 없고요. 채권자가 일단 법원에 파산 신청을 넣었을 때 채권자 집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회생 절차로 넘기고 그렇지 않을 때 예, 우리에게 익숙한 파산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파산 절차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국에서의 파산 절차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채권자 집회에서 회사가 채권자 집회에 앞서서 회생 계획을 수립해서 채권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채권자 집회에서 그 회생 결의가 통과되지 않는다. 또는 판사가 판단했을 때 회사가 수립한 회생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파산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서 넘어와서요. 그러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이냐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에는 변제기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지만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베테랑 기업의 주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보통주의 20% 이상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중재나 소송 절차 외에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 법적 장치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미리 베트남 기업과 거래를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두면 좋을지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거래하는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을 잘 정하실 필요가 있겠죠. 저희 경험으로 베트남 법원은 좀 공정성 부분에서 아무래도 외국 기업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베트남 내 중재기관인 베트남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센터는 공정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저희는 많이 추천해 드릴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 부분에서도 그렇게 편파적이지가 않고요. 외국 중재 결정을 베트남 내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차라리 베트남 기업을 상대로 베트남 기업이 의무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에서 분쟁 관할을 처음부터 베트남 중재센터로 정하시고 가는 것을 저희는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쟁을 제기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시고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결국 미리 담보를 확보해 두고 거래를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유의하실 점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베트남법이 베트남 현지 은행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현지인이라도 현지 내국 기업이더라도 은행이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회사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동산, 채권, 주식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외국 기업은 담보를 취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담보를 미리 확보하고 거래하는 경우는 금융기관들의 여신약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합니다만 일반 상거래 계약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나마 좀 건설 공사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 입장에서 미리 퍼포먼스 본드, 이행 보증서 같은 것들을 많이 받고 거래를 하시는데요. 그런 뱅크 개런티, 은행 보증서가 베트남 실무적으로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베트남법에 대한 내용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순서는 저희 인도네시아 법인의 자카르타 지사의 권영숙 변호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채권회수 방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